여러분 혹시 머리를 감다가 갑자기 늘어난 흰머리에 깜짝 놀라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염색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왜 또 새치가 이렇게 많지 하고 거울을 한참 들여다보셨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누구나 나이가 들면 머리가 하얘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최근 연구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새치가 빨리 생길 수 있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이 혈관 속 기름때와 머리카락의 색소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의외지만 둘 사이에는 산화 스트레스라는 다리 하나가 놓여 있어요.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혈관 안에서 과산화지질이 늘어나고 이 산화 물질이 모낭 속 멜라닌 세포까지 공격해서 흰머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혈관 기름이 머리카락 색도 지운다는 뜻이죠. 오늘 영상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하죠. 고지혈증이 왜 무서운지, 혈관뿐 아니라 피부와 머리카락까지 어떻게 망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간단한 생활 습관만으로도 돌이킬 수 있는지 60대 이상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먼저 용어부터 정리할게요. 병원에서 피 검사를 하면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HDL 보셨을 거예요. 넷 중에 특히 중요한 게 보이는 값이 LDL이에요. 일명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LDL 입자가 혈관벽 틈새로 스며들어서 산화되면 거기서부터 이 지방 플라크가 생겨요. 플라크는 마치 수도관 안쪽에 끼는 녹처럼 혈관을 점점 좁히고 딱딱하게 굳히고 결국엔 깨져서 혈전을 만들죠. 그 결과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사고가 터지죠. 하지만 문제는 모든 과정이 조용히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게 진행된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고지혈증은 소리 없는 시한폭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적이어야 한다. 꼭 그렇진 않죠. 우리 몸은 콜레스테롤을 재료로 삼아 세포막을 만들고 성호르몬, 부신호르몬을 합성하고 햇빛을 받아 비타민 D를 만드는 등 중요한 작업을 해요. 문제는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이 쌓일 때죠. 원래 간에서 알아서 조절하지만 설탕이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과음, 흡연, 스트레스, 비만 등등 겹치면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무너지죠. 이때 여분의 콜레스테롤이 혈관뿐 아니라 모낭에도 악 영향을 주죠. 그럼 왜 흰머리가 늘까요? 모발색을 만드는 멜라닌 세포는 활성산소에 특히 약한데 고지혈증 상태에서는 혈액 속에 과산화질과 염증 전달 물질이 많아져요. 이것이 두피혈관을 타고 올라와서 모낭을 산화스트레스에 노출시키고 멜라닌 세포를 일찍 죽이거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죠. 결국 멜라닌 색소가 줄어들면서 모발색이 빠르게 빠지고 검은색 머리가 회색, 흰색으로 바뀌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 인도 연구에서 LDL 160 이상인 군은 100 미만인 군보다 조기 백발 비율이 2배나 높았다고 해요. 요즘 들어 새치가 부쩍 늘었다면 미용실 예약보다는 먼저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제 어떻게 낮출까가 중요하죠. 약을 쓸지 생활 습관만으로 해결할지는 수치와 동반 질환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 콜레스테롤 관리에서 70%는 생활 습관이 좌우되죠. 가장 먼저 식탁을 바꿔야겠죠. 튀김, 패스트푸드, 라면, 국물, 크림 가득한 빵은 일단 횟수를 줄이시고 트랜스지방과 정제 탄수화물이 콜레스테롤 공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잖아요. 대신 올리브유 한 스푼을 생채소에 뿌려 먹고 생강을 따뜻한 차로 끓여 하루 한 잔 드셔보세요. 올리브유의 올레산은 LDL을 낮추고 HDL을 올리고 생강의 진저롤은 혈관 염증을 줄여주죠. 목포 근처에 사시는 구독자분이 국 끓일 때 미역 대신 썰어넣는 이 다시마 덕분에 LDL이 20 정도 내려갔다고 자랑하셨는데, 다시마 속 알긴산은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40% 가까이 잡아주는 강력한 수용성 식이섬유예요. 운동은 어떤 게 좋을까요? 무릎이 시큰한데 뛰라고 하면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걷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일주일에 5일 하루에 30분 정도만 빠르게 걸어도 HDL이 5에서 10 정도는 올라가고, HDL은 LDL을 간으로 끌고 가 재활용하는 청소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많이 올라갈수록 좋죠. 만약 허리가 괜찮으시면은 아령 1, 2kg짜리를 들고 팔굽혀펴기 대신 벽밀기 운동부터 해보세요. 근육량이 늘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서 지방 사용량이 함께 늘어 LDL 줄어들죠. 흡연은 백해무익하지만 50년 피웠는데 이제 와서 끊어도 의미가 있냐, 이 말도 듣죠. 정답은 끊는 순간부터 의미가 생긴다예요. 담배를 끊은 지 24시간이 지나면 혈액 속 니코틴 대사산물이 사라지고 3개월이면 폐 기능이 10% 이상 회복되고,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담배로 인한 LDL 산화 속도가 비흡연자 수준으로 떨어진다고도 하죠. 금연은 새치 증가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보고도 있으니 머리카락 때문이라도 멈춰볼만 하죠. 그럼 음주는 어떻게 할까요? 적당한 술 한 잔은 혈액순환에 좋다는 옛말 고지혈증 앞에서는 사실이 아니죠. 알코올은 간에서 중성지방 합성을 폭주시키고 다음날까지 LDL을 끌어올려요. 60대 이상이라면 일주일에 2회 이내에 한 번에 맥주 작은 캔 하나, 소주 한 잔이면 적당해요. 이 이상이면
하면 간이 지방 합성 공장으로 돌변한다고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스트레스, 코르티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으면 간이 당과 지방을 빨리 만들어 혈액으로 보내, 이런 신호를 계속 받게 돼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인슐린 저항성도 생겨서 당뇨 위험까지 커지게 되죠. 매일 10분이라도 복식 호흡 해보세요. 코끝으로 숨을 들이마셨다가 입술을 오므려 천천히 내쉬는 방법인데 1분에 6회 이하로 호흡수가 떨어지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서 코르티솔이 내려가요. 한림대학교 연구팀은 60대 참가자에게 8주간 복식 호흡을 시킨 결과 LDL이 평균 15 정도 떨어지고 HDL은 3 정도 올랐다고 해요. 무료인데 효과는 약 못지 않으니 꼭 한번 해보세요. 혹시 약을 이미 복용 중이세요? 스타틴 계열, 에제티미브, 피타바스타틴 등등 여러 계열이 있잖아요. 약을 드셔도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약 용량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올리브유, 다시마, 걷기, 금연, 절주, 복식 호흡을 꾸준히 지키면 6개월 내 의사가 용량을 줄이거나 약 하나를 빼자고 할 가능성도 커지죠. 약값 부작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또 스타틴 계열을 드시면은 근육통이 생긴다고 중단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피타바스타틴이나 로스바스타틴 저용량으로 바꾸면 해결이 되죠. 마지막으로 세치와 탈모까지 걱정이라면 모낭에 직접 도움 주는 방법을 하나 덧붙일게요. 두피에 스칼프 브러싱을 해줘보세요. 샤워 전에 빗살 간격이 넓은 브러쉬로 정수리 부분부터 목덜미 방향으로 3분 정도 두드리듯이 빗어주는 거예요. 혈류가 좋아져 모낭의 산소 공급이 늘어나고 과사화질로 지친 멜라닌 세포의 회복을 도와요. 일본 오사카 시립대 연구 결과 고지혈증 환자에게 스칼프 브러싱을 12주 시행하자 세치 증가 속도가 30% 정도 늦춰졌다고 해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시원하게까지 하니 오늘 바로 한번 해보세요.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은 혈액 속 기름때, 즉 LDL 중성지방이 많으면 혈관만 막히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까지 희게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수치는 내려가고 세치 속도도 늦출 수가 있어요. 올리브유, 생강, 다시마를 가까이 하고 튀김, 칠레슨 지방, 단맛 가득한 빵을 멀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걷기와 근력 운동은 HDL을 올려 주머니 청소부를 늘리고 복식호흡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서 간의 지방 생산을 줄이는 것, 그리고 금연 절주는 기본이고 두피 브러싱으로 직접 모낭 혈류까지 살려주면 머리숱, 혈관, 심장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죠. 근데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안 돼요. 기름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 몸에 만성염증이 생기게 되고 여러 질병과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 오늘 영상을 통해 기름을 고르는 기준과 건강을 해치는 기름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건강에 좋은 기름은 어떤 게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요리에 사용하는 기름은 어떤 원료를 사용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기름을 짜냈느냐에 따라서 영양소가 확연히 달라져요. 기름은 팬에 음식이 눌러붙지 않게 하는 기능도 있는데 음식으로 섭취하게 되는 것이니 꼼꼼하게 체크하고 선택하셔야 돼요. 그럼 식용유를 고르실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식용유는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포화지방보다 불포화지방의 함량이 높은 것이 좋은 기름이에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불포화지방이 많은 기름은 산패가 빨라 변질이 잘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불포화지방에는 오메가3, 6, 9이 있는데 이 중에서 오메가3와 9이 많은 것이 좋은 기름이고, 일반적으로 오메가3와 9은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줘요. 염증 수치를 조절하고 성인병도 예방하고 항암 효과까지 있겠죠. 반면에 오메가6는 우리 몸에 필요한 역할이 있지만 과하게 섭취할 때는 몸에 염증 반응을 유발하기도 해요. 특히 트랜스 지방에 포함된 오메가6는 반드시 피하는 게 좋고요. 이렇게 기름의 종류에 따라서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의 함량도 다르고, 불포화지방인 오메가3, 6, 9의 함량도 달라요. 따라서 함량표를 잘 보시고 오메가6의 함량은 적고 오메가3와 9의 함량이 높은 것을 고르시길 바래요. 이런 지방들뿐 아니라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과 같은 좋은 성분들도 얼마나 함유가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도 필요한데, 기름을 고를 때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사항은 보존력이 얼마나 좋은가를 보셔야죠. 식용유의 화학식은 탄소와 탄소의 이중결합 구조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 결합의 단점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산소와 만나 변질이 되기 쉽다는 거죠. 그리고 요리를 할 때 발연점이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고, 발연점이 뭐냐면 쉽게 말해 기름에 열을 가했을 때 끓어서 연기가 되는 상태, 즉 기화가 될 때의 온도가 발연점이죠. 발연점이 낮은 기름을 튀김을 할 때 사용하면 기름이 변질돼서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으니 튀김을 할 때는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사용하셔야 하는 거고, 샐러드 같은 것을 만들 때 기름을 드레싱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는 발연점이 낮은 기름을 사용하셔도 되죠. 세 번째, 기름을 고를 때는 가격도 살펴봐야겠죠.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너무 비싸다면 사용하기 부담스럽죠.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면 절대 선택하시면 안 되죠. 그럼 어떤 기름을 피하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콩기름이에요.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하는 기름이 콩기름인데 먹으면 안 된다니 깜짝 놀라셨죠? 콩기름의 장점은 일단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변질이 잘 안 돼서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연점이 230도로 높아서 튀김 요리에 사용하기에도 적합한 기름이기도 하죠. 이렇게 보면 좋은 기름인 것 같은데 콩기름은 오메가6의 함량이 높은 기름이에요. 많이 섭취하면 만성염증을 발생시키고 암 유발과도 연관이 될 수 있죠. 맛은 좋을 수 있겠지만 건강엔 정말 좋지 않은 기름이죠. 콩기름은 핵산 유기용매라는 것에 녹여서 기름을 추출하게 되는데 유기용매가 콩기름에 섞여 들어가게 되고 기름을 추출할 때 사용하는 콩도 GMO 유전자 조작을 한 콩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GMO 식품이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안전성이 확실하지 않은 식품은 웬만하면 먹지 않는 것이 좋겠죠. 또한 핵산 유기용매에 녹여서 기름을 짜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죠. 비타민 E와 비타민 K가 소량이 함유되어 있고 항산화 성분은 거의 들어있지 않아요. 가격이 저렴하고 보관을 오래 할 수 있다는 장점 말고는 좋은 점이 많지는 않죠. 두 번째 드시면 안 되는 기름은 바로 카놀라유예요. 카놀라유는 유채꽃 씨에서 기름을 추출한 건데 콩기름보다 좋을 것 같다는 인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카놀라유는 포화지방산이 10%에서 20% 정도 함유가 되어 있고 불포화지방산이 80에서 90%로 함량이 매우 높아 좋은 기름인 것 같은데 발연점도 250도로 높아 튀김 요리에도 적합한 기름이죠. 하지만 문제는 오메가3와 오메가9의 함량보다 오메가6의 함량이 2배 이상 함유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산패도 쉽게 된다는 건데 발연점이 높지만 산패가 쉽기 때문에 가열을 하지 않더라도 변질이 쉽게 돼서 우리 몸에 독이 되는 트랜스 지방이 많이 생성될 수 있다는 거죠. 카놀라유의 생산지는 대부분이 캐나다산인데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카놀라유의 원재료인 유채꽃 씨는 대부분이 GMO 유전변이 씨앗이에요. 이는 유채꽃 씨에 있는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전자 변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유전자 변이를 하지 않고 카놀라유 만든 것은 거의 대부분 없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기름을 추출하는 방식도 압착 방식이 아닌 유기용매에 녹여서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건강에는 더욱 안 좋을 수가 있고 카놀라유는 가격이 저렴해서 또 선물료도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쉽게 변질이 되어 섭취할 경우 건강을 또 해칠 수가 있으니 꼭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콩기름 카놀라유 외에도 옥수수 기름과 면실류도 거의 GMO 유전자 변이가 된 원료를 사용한 기름이니 주의하시기 바라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어떤 기름을 선택해야 될까요? 건강에 정말 좋은 기름 첫 번째는 바로 올리브유예요. 올리브 나무가 풍부해서 올리브 열매와 기름까지 식단에 정말 많이 사용하는 지역이 바로 지중해인데 지중해식 식단은 건강식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 식단의 핵심 재료 중 하나가 바로 이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는 서양에서 가장 좋아하고 많이 사용하는 기름이기 때문에 연구 자료도 많이 있고 영양 성분도 훌륭한 기름이에요. 기본적으로 포화지방의 함량이 낮고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높아요. 불포화지방산 중에서도 오메가3와 9의 함량이 높아서 건강에 이점도 많고 또한 페놀산과 토코페롤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를 방지할 수도 있고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가 있겠죠. 특히 풍부하게 함유된 하이드록시 티로손이라는 성분은 항염증, 항산화, 항암 효과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한 올레유로핀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항바이러스, 항균 작용으로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도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다양한 임상실험 결과 올리브유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뇌 건강을 좋게 하고 우울증을 개선하고 염증을 제거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올리브유는 크게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눠져요. 가장 높은 엑스트라 버진 등급은 발연점이 160도로 낮기 때문에 샐러드 같은 것에 드레싱 용도로 사용하면 되고 버진 등급은 210도, 퓨어 등급은 약 240도로 높기 때문에 열을 가해 조리를 할 때 사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등급이 나눠지는 이유는 정제를 얼마나 해내나의 차이인데 정제를 많이 할수록 발연점이 높아지게 되고 대신에 올리브유의 좋은 성분들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계시길 바래요. 그리고 올리브유는 보존력이 뛰어나 쉽게 산패가 되지 않아 보관에도 용이한 장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건강에 좋은 기름 두 번째는 들기름인데 들기름은 일본에서 K-헬스 오일이라고 해서 약처럼 매일 한 스푼씩 먹을 정도로 건강에 좋은 기름인데 들기름에는 포화지방이 7%밖에 없고 불포화지방산이 93%나 함유되어 있는 정말 좋은 기름이죠. 오메가3와 9의 함량이 높고 오메가6의 함량이 낮아서 해로운 요소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들기름은 고온에서 볶아서 압착해서 추출한 것보다 생들깨를 저온에서 압착해서 짠 기름이 좋은데 그 이유는 들기름이 고온에 약하기 때문이에요. 들기름의 가장 큰 단점은 쉽게 산패가 된다는 건데 고온에서도 쉽게 변질이 되기 때문에 들기름은 약한 열에 잠깐 조리하거나 드레싱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공기 중에서도 쉽게 삼쾌가 되기 때문에 냉장 보관하셔야 되고 개봉
개봉했다면 한 달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아요. 이 밖에도 건강에 좋은 기름으로는 요즘 많이 알려지고 있는 아보카도 오일도 있어요. 쌉쌀한 맛과 향긋한 봄향이 나는 두릅은 당뇨 예방, 혈관 청소, 염증 제거, 면역력 증진, 항암 작용, 관절염 방지 등 몸에 좋은 효능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두릅에 대해서 10명 중에 9명은 이것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바로 두릅을 먹는 방법에 따라서 두릅에 있는 영양 성분을 거의 흡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릅의 효능과 그리고 그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릅 요리의 특급 조리법, 먹을 때 주의할 점까지 두릅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볼게요. 봄나물을 대표하는 두릅은 특유의 쌉싸름한 맛과 향이 있어서 인기 만점인 채소죠. 두릅은 빠르면 3월 말부터 채취를 시작해서 5월까지가 제철이며 이때 맛과 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릅의 종류에는 참두릅, 땅두릅, 개두릅이 있는데요. 참두릅은 두릅 나무에 달리는 새순을 채취한 것이고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두릅입니다. 땅두릅은 나무두릅과 달리 땅에서 난다고 해서 땅두릅인데 한방에서는 독활이라고 부르며 감기나 두통, 관절염 약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개두릅은 엄나무의 새순이며 참두릅보다 맛이 떨어지고 새순이 붉은 빛이 돌면서 참두릅과 달리 새순에도 가시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두릅은 맛이랑 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영양 성분도 풍부해서 건강에도 아주 좋은데요. 두릅에는 비타민 A, 비타민 K 그리고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비타민 A는 면역력을 강화하며 항산화, 항염 효과가 뛰어납니다. 비타민 A는 피부와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서 외부로부터 세균과 바이러스의 침입을 방어하는 첫 번째 장벽의 역할을 하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몸이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으로 몸의 노화를 방지하고 다양한 질병의 발생 위험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릅에 풍부한 비타민 K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비타민 K는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며 뼈의 밀도를 높여서 골다공증 같은 뼈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혈관 내 염증을 억제하고 칼슘이 혈관 벽에 침착되는 것을 억제해서 동맥경화나 고혈압, 심장병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다만 비타민 A, 비타민 K 등은 지용성 성분이라서 그냥 물에 데쳐서 섭취할 경우에는 흡수율이 1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용성 성분이라는 것이 물에 잘 녹지 않고 기름에 잘 녹는 성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릅을 물에 살짝 데친 후에 기름에 조리해서 섭취하면 흡수율이 최대 8배까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름도 아무 기름이나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 이제 아시죠? 올리브유나 또는 들기름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과 두릅의 지용성 영양 성분이 만나서 효과가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릅은 반드시 기름에 볶아서 드셔야겠죠. 근데 기름에 볶은 두릅하고 같이 먹으면 맛도 좋고 보약이 되는 음식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같이 요리해서 먹는 게 좋겠죠. 첫 번째는 바로 소고기입니다. 두릅과 소고기는 최고의 음식 궁합으로 영양학자들이 손꼽는 조합 중에 하나입니다. 소고기의 불포화 지방산이 두릅의 풍부한 비타민과 철분,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고 두릅의 부족한 단백질을 소고기가 보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소고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장점도 있지만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혈관 건강에 안 좋은 단점이 있는데요. 쌉쌀한 맛을 내는 두릅의 사포닌 성분이 유해한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소고기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사포닌은 포도당 생성을 억제해서 혈당을 낮출 뿐만 아니라 인슐린 분비를 활성화시켜줘서 당뇨를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고기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두릅의 식물성 단백질과 소고기의 동물성 단백질의 조화로 근육을 탄탄하게 하고 에너지를 풍부하게 공급해줘서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천연 자양 강장제가 됩니다. 소고기 하면 철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 아시죠? 소고기의 철분은 우리 몸의 혈액 생성에 필수적인 성분이고 폐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철분이 두릅의 비타민과 만나게 되면 몸속에서 1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해서 특히 뇌로 가는 혈관 속에 산소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효능으로 기억력 향상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치매 예방과 뇌 건강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소고기와 두릅의 특급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잘 다듬은 두릅을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치
데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얇게 저면한 소고기에 두릅을 올린 다음 김밥처럼 돌돌돌 말아주시고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소고기 말이 두릅을 익혀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시에 올린 후에 들기름을 살짝 둘러주시면 들기름의 고소함과 두릅의 향긋한 향이 어우러진 고급 요리 완성입니다. 두 번째,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두부입니다. 50대 이상 나이가 들수록 두부의 섭취는 정말 중요한데요.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뿐 아니라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의 성분이 풍부해서 몸속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잘 되게끔 해주며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두부는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죠. 바로 두부의 풍부한 단백질 때문입니다. 근육은 매일 일정량의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하는데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정말 유용한 음식이 두부죠. 이때 두릅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데요. 두릅은 몸 안의 염증을 억제하여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여러 염증 질환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염증으로 인해서 오는 통증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두릅은 무릎 연골을 보호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두부와 두릅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50대 이후에 나타나는 근 손실과 관절의 통증, 염증으로 인한 문제들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두부와 두릅을 함께 드실 수 있는 조리법도 알려드릴게요. 두릅을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쳐주시고요. 그리고 두릅을 반을 갈라서 한쪽 면을 납작하게 해줍니다. 두부는 두릅 크기에 맞게 약간 길게 잘라주시고 기름을 두른 팬에 올려주세요. 그 위에 두릅을 올려주고 계란물을 숟가락을 이용해서 두릅과 두부 위에 부어줍니다. 그 후 앞뒤로 잘 붙여주시면 두부 두릅전 완성입니다. 세 번째,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표고버섯입니다. 두릅과 같이 표고버섯도 독특한 향이랑 맛 그리고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죠. 표고버섯 하면 항암식품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두릅 또한 암 환자들의 식단에 꼭 들어가는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두릅에 함유된 사포닌과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인데요. 한 연구에서 셀레늄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암 발생 확률이 40% 이하로 나타났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50% 이하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표고버섯에도 항암 성분이 풍부해서 암 억제 효능이 뛰어난데요. 특히 대장암과 위암, 췌장암의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표고버섯과 두릅을 함께 섭취할 때 항암 효과가 극대화가 되며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두릅과 표고버섯을 함께 맛있게 드실 수 있는 특급 조리법을 알려드릴게요. 끓는 물에 30초 정도 두릅을 데쳐주시고 잘 다져주세요. 여기에 표고버섯도 채를 썰어주시고 밀가루와 계란을 함께 넣은 반죽에 잘 섞어줍니다. 이때 당근도 채를 썰어서 함께 넣어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만든 반죽을 올리브유를 두릅 팬에 잘 붙여주면 두릅 표고버섯 전이 완성이 됩니다. 네 번째,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초고추장입니다. 정확히는 초고추장에 들어가는 식초인데요. 데친 두릅을 초고추장에 찍어서 우리가 먹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죠. 여기서 하나 기억하실 것이 데친 두릅을 올리브유에 한 번 더 살짝 볶아서 드시면 영양 성분의 흡수율도 8배 이상 높아지고 기름으로 인해 맛과 풍미도 훨씬 좋아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릅에는 캄페롤과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퀘르세틴은 양파의 풍부한 성분으로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는 성분이죠. 캄페롤이라는 성분은 브로콜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강력한 항암 물질입니다. 캄페롤과 퀘르세틴이 함께 풍부한 두릅은 면역력을 강하게 해주고 염증 제거는 물론이고 혈관에 쌓이는 혈전과 콜레스테롤을 모두 제거해줘서 혈관을 아주 깨끗하게 도와줍니다. 이런 효능이 식초와 만나면 효능이 극대화가 될 수가 있는데요. 식초의 산성이 두릅의 항산화 효능을 끌어올려주고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한 두릅의 항산화 성분과 각종 비타민, 식초가 만나면 뇌세포의 활성을 도와주고 뇌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서 뇌 신경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두릅은 맛과 영양이 좋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먹어도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릅도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 생으로 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릅은 어린 새순을 채취해서 섭취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식감과 향긋한 향이 좋아서 생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두릅의 줄기에는 독성이 있어서 생으로 드시면 식중독을 유발할 수가 있고 소화기관에 탈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순보다 많이 자라서 채취 시기를 지나 크게 자라게 되면 뻣뻣한 줄기에는 독성이 10배 이상 강해지기 때문에 절대로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두릅을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반드시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치기만 해도 독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와파린 계열의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이 두릅 섭취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혈전 용해제는 우리 몸의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고 혈관 속의 혈전을 녹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두릅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다고 했죠. 비타민 K는 혈액의 응고작용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전 용해제의 효과를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두릅을 드시면
2시간 정도 후에 약을 복용하시고 과도하게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두릅을 드실 때 주의할 사항은 통풍이 있는 분들입니다. 통풍이란 간단히 말씀드리면 단백질이 분해될 때 퓨린이란 성분이 생성이 되는데 이 퓨린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몸속에 남아서 뾰족한 결정을 이루게 되는데 관절을 자극해서 망가뜨리고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면서 심하면 관절의 변형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두릅에는 퓨린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통풍이 있는 분들은 적당히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당뇨를 예방하려면 땅콩을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땅콩 좋아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는 땅콩과 건어물을 안주로 참 좋아하는데요. 이런 맛있는 땅콩이 건강에 좋은 효능들이 많다는 것 혹시 아시나요? 심심풀이 땅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땅콩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음식이죠. 하지만 땅콩의 그 놀라운 효능을 제대로 아는 분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땅콩이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섭취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땅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렸을 적 키가 작은 친구를 땅콩 같다고 놀리지 않으셨나요? 작은 땅콩 한 알에는 단백질, 지방, 그리고 탄수화물과 식이섬유는 물론이고 비타민 E, 비타민 B군, 칼륨, 마그네슘, 철분,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레스베라트롤 등 여러 가지 몸에 좋은 영양소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영양이 풍부하고 맛도 고소한 땅콩의 놀라운 효능 7가지를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땅콩의 놀라운 효능 첫 번째는 심혈관 질환의 개선입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땅콩을 추천 음식으로 소개한 것 알고 계시나요? 땅콩 크기는 작지만 땅콩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땅콩은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특히 땅콩에 함유된 모노 불포화 지방산과 다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의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땅콩에 함유된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혈중 콜레스테롤이 낮아져 심장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좋은 작용을 하는 것이죠. 또한 땅콩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혈관을 보호하며 혈액의 순환과 동맥경화증을 예방하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마그네슘, 칼륨, 식이섬유와 같은 심혈관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혈압을 조절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땅콩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는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인데요. 땅콩에는 레시틴과 비타민 E가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땅콩은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서 중년과 노년층에게 매우 유익한 음식이라는 것 아시나요? 땅콩에 함유된 비타민 E, 폴리페놀, 특히 레스베라트롤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은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항산화 성분은 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이는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기능도 해줍니다. 또한 땅콩은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어서 뇌 기능을 개선하고 치매와 같은 뇌질환을 예방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이 불포화 지방산은 뇌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뇌 신경 전도 속도를 높여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땅콩의 효능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직 놀라긴 이른데요. 땅콩의 효능 세 번째는 바로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땅콩은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죠. 그래서 과식을 예방하고 체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땅콩도 좋지만 땅콩을 갈아서 만든 땅콩 버터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서 과식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해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건강한 체중 관리하는 것을 도와줄 수가 있고요. 하지만 모든 음식은 과유불급이죠. 작지만 영양이 풍부한 땅콩은 고칼로리 식품이기 때문에 하루에 10알에서 20알 정도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땅콩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바로 당뇨 관리 효능입니다. 땅콩이 당뇨의 효능이 있다니 신기하시죠?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혈당 지수가 낮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에게도 좋은 간식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땅콩에 포함된 섬유질과 단백질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땅콩에 포함된 식이섬유 또한 혈당 흡수를 늦추고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콩의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이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이로 인해 땅콩은 당뇨 예방과 혈당 관리에 탁월한 식품으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땅콩의 효능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땅콩의 효능 다섯 번째는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땅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와 항산화 물질들이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땅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피부 세포를 프리 라디컬로부터 보호하고 피부 노화를 지연시키는데
데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이 성분은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며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염증을 줄여주며 피부를 매끄럽고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땅콩은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좋은 식품이 되고요. 그리고 땅콩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올레산과 리놀레산은 피부의 수분 유지를 도와서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며 염증을 줄여서 피부 트러블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콩에는 아연이 포함되어 있어서 피부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땅콩에 포함되어 있는 아연은 상처 치유를 돕고 여드름과 같은 피부 문제를 개선하는 데도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땅콩의 효능 6번째는 소화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땅콩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우리 소화기 시스템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식이섬유는 장의 움직임을 촉진시켜서 변비를 예방하고 장내 유익한 미생물의 활동을 도와서 장 건강에 매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땅콩에 포함된 불용성 이 섬유는 특히 장을 자극해서 배변을 원활하게 하고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섬유는 장에서 물을 흡수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땅콩의 놀라운 효능 7번째는 좋은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섭취에 좋은 공급원이라는 것입니다. 땅콩은 고기나 다른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지방이 적고 채식주의자나 비건이 단백질을 섭취할 때 아주 유용한 대체 식품이 될 수 있죠. 100g의 땅콩은 약 25에서 30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 아시나요? 우리가 흔히 좋은 단백질 공급 식품이라고 생각하는 닭가슴살의 단백질 함량이 100g당 약 30에서 35g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단백질 함량은 닭가슴살에 비해 살짝 낮지만 대신 건강한 불포화 지방과 다른 다양한 영양소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단백질을 섭취하기에 아주 충분히 좋은 식품이 됩니다. 이렇게 건강에 놀라운 효능이 있는 땅콩, 그냥 아무렇게나 드시면 땅콩의 효능을 100% 섭취할 수 없다는 것 아실까요? 보통 땅콩을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나요? 구워서, 볶거나 삶아서 모두들 좋아하는 방법이 다르실 텐데요. 생 땅콩을 먹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과연 땅콩을 가공하지 않고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이 생 땅콩에는 독성이 있을 수 있는 물질인 아플라톡신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먹어야 하는데요. 볶거나 구운 땅콩은 아플라톡신을 제거할 수 있어서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땅콩을 삶아서 먹는 것이 더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땅콩을 삶았을 때 더욱 건강에 좋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삶은 땅콩은 볶은 땅콩에 비해 항산화 성분이 더 많습니다. 볶을 때 일부 항산화 성분이 파괴가 될 수 있고 땅콩 껍질에는 폴리페놀과 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땅콩을 볶은 뒤에 버리는 껍질은 이런 몸에 유익한 성분들을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삶은 땅콩은 과일산이 더 적고 식이섬유도 풍부한데 이로 인해서 소화가 더 용이합니다. 세 번째로는 삶은 땅콩은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 물질이 덜 생성이 됩니다. 이 아크릴아마이드는 고온에서 볶을 때 발생할 수가 있는데 삶은 과정에서는 이 유해 물질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 삶아 드셔야 한다는 것 아시겠죠? 하지만 땅콩을 섭취하시기 번거롭거나 조금 더 쉽게 섭취하고 싶은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땅콩 버터를 드시면 됩니다. 땅콩 버터는 땅콩에 버터를 넣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것은 아니고요. 땅콩을 계속해서 갈게 되면 크림과 같은 형태로 변하게 되는데 이게 마치 버터처럼 부드러워서 땅콩 버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땅콩 버터는 땅콩의 영양소를 그대로 담고 있어서 섭취할 때 매우 편리한데요. 다만 가공된 땅콩 버터에는 설탕이나 염분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첨가물이 없는 순수한 땅콩 버터를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땅콩 버터는 샐러드 드레싱에 넣거나 통밀빵에 발라서 먹으면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땅콩, 이렇게 좋은 땅콩도 섭취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땅콩을 섭취할 때 주의할 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땅콩 섭취 시에 유의할 점 첫 번째는 알레르기입니다. 땅콩에 알레르기 있는 분은 절대 땅콩을 드시면 안 되죠. 땅콩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식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레르기가 있는 걸 인지하는 분이면 절대로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땅콩 알레르기는 가벼우면 목이나 혀의 가려움이나 발진 등으로 일어날 수가 있고요. 만약 알레르기 증상이 심하면 호흡곤란 혹은 혈압저하, 아나필락시스 등의 쇼크처럼 매우 심각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면 즉시 땅콩 섭취를 중단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땅콩이 들어간 음식이 아니어도 전에 같은 조리기구를 사용해서 만든 요리도 땅콩 성분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위험할 수가 있는데요.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꼭 땅콩이 들어갈 수 없는 환경에서 조리가 된 건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땅콩을 섭취할 때 유의할 사항 두 번째는 바로 과다 섭취입니다. 고소한 땅콩은 손으로 집어먹기도 쉬워서 한번 먹기 시작하면 하나, 둘 계속 입으로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계속 먹다가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체중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땅콩은 고칼로리 식품이기 때문인데요. 하루에 권장 섭취량은 10알에서 20알 정도이며 이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땅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염분과 설탕이 추가된 가공식품을 피하는 것입니다. 땅콩이 몸에 좋다고 해서 시중에 판매되는 땅콩 버터나 땅콩 과자까지 좋은 것은 아니죠. 땅콩에 염분이나 설탕이 많이 포함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자주 섭취하면 혈압 상승이나 당뇨 유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첨가물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땅콩 버터를 섭취할 때도 뒤에 성분표를 확인하시면 좋은데요. 맛으로 먹는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건강을 위해서 땅콩 버터를 섭취하는 것이라면 100% 땅콩으로만 만들어진 제품인지 살펴보시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땅콩 섭취 시에 유의할 점 네 번째는 보관이 잘 된 땅콩을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땅콩이 건조된 식품이라고 생각해서 실온에 대충 보관해 놓진 않으셨나요? 땅콩은 고지방 식품으로 지방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산패가 될 수 있는데요. 산패된 지방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생성할 수가 있으며 이는 세포와 조직에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땅콩이 보관 상태가 부적절해지면 곰팡이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 곰팡이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플라톡신은 강력한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장기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간에 손상을 주거나 간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라서 땅콩을 보관할 때는 통풍이 잘 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야 되며 곰팡이가 발생한 땅콩은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